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북한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조종사였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체제의 영웅이라 불리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지만 12살 아들의 희귀 간질병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중국 병원에서는 20%, 하지만 한국 서울대 병원에서는 95% 완치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아버지는 체제와 목숨을 걸고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금지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국경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훈, 41살입니다. 북한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시험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자던 지연이 뒤척였어요. 12년 된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요즘 들어 눈가 주름이 깊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이라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새로운 스텔스 기체야. 성공하면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 부엌에서 감자죽을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이 늘 새벽에 일어나 준비해주는 아침이었죠. 뜨거운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목구멍까지 따뜻해졌어요. 민호는 어젯밤에 어땠어? 괜찮았어. 발작 없이 잘 잤어요. 우리 아들 민호 얘기만 나오면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2살 아이가 이상한 간질 증상을 보인 지 벌써 석 달이 넘었거든요. 기지로 향하는 길, 아침 햇살이 내려앉은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새처럼 생긴 스텔스 전투기가 경납고에서 나와 있었어요. 이 기체로 오늘 첫 시험 비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조종사 동지, 준비되셨습니까? 부조종사 한철이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의 야심찬 청년이었습니다. 제 뒤를 따라다니며 배우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계산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 성공하면 영웅 칭호를 받으신다던데요. 그런 것보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게 먼저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각종 계기판의 불빛이 깜빡였고 엔진 소리가 귓속까지 울렸어요. 활주로 끝까지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펼쳐졌어요.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가 언젠가 아빠, 구름 위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시험 비행은 완벽했습니다. 스텔스 기능도 정상 작동했고 모든 계기가 예상 수치를 보여줬어요. 착륙할 때 지상 관제탑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조종사 동지. 기지 사령관이 직접 나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 성과로 체제 영웅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킨 영웅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웠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절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를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침묵이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민호가 뛰어나와 안겼을 텐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연아?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뛰어들어가니 지연이 민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민호가 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오후에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엔 전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오늘 하늘 날았어요? 그래, 아빠가 구름 위까지 올라갔다. 나도 언젠가 아빠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체제의 영웅이라는 칭호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지연과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 약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완치는 어렵다고. 다른 병원은 어때? 중국 쪽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도 문제고. 제가 아무리 유명한 조종사라고 해도
북한에서 중국 병원에 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더구나 아이의 병을 이유로 외국에 나간다는 건 민감한 문제였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얕은 숨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체제의 영웅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끝나고 나니 결국 남은 건 무력한 아버지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발작은 점점 심해졌고 우리는 결국 중국 선양의 군병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조종사 동지 가족치료차 중국행을 허가하겠습니다. 부대 정치위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그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의료 체계를 불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치료만 받고 바로 돌아오시길.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순간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민호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지연은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을 거야. 제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선양군병원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하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복도마다 환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담당한 의사는 리 교수라는 50대 중국인이었어요. 아이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통역사를 통해 민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발작이 시작됐는지, 어떤 양상인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우선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며칠 동안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뇌파 검사, 자기 공명 영상, 혈액 검사. 민호는 겁이 났는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기계 소리가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리 교수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희귀한 형태의 측두엽 간질입니다. 통역사의 말을 들은 순간 지연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약물로 발작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리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성공률이 20% 정도입니다. 2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사실 이런 희귀 케이스는 더 전문적인 병원에서 봐야 합니다. 리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런 사례들의 성공률이 95%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연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한국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겐 불가능한 얘기죠. 통역사도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지연이 말없이 걸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아이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 괜찮아질 거죠? 지연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지연과 이야기했습니다. 20%라고 했지? 응. 그런데 한국은 95%래. 그건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야. 생각하지도 마. 알아. 하지만 뭐,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거 몰라.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금지된 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3분 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지연이 아이를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아이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민호가 깨어났지만 아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아빠, 제가 죽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음에 대해 묻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와 95%.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발작 횟수가 늘어났어요. 하루에 2~3번씩 쓰러지는 아이를 보며 지연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지연이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뭔 소리야?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95%야. 20%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 지연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박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조종사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박 간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오랫동안 의료진으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얘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아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박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밀 통신망을 통해 외국 의사와 상담할 수 있어요. 화상으로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위험하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날 밤 박 간호사의 도움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김진수 교수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화면 너머의 그는 50대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아이의 상세한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민호의 상태를 설명하자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주신 검사 결과를 보니 측두엽 내측의 해마경화증이 의심됩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케이스의 95%가 완치됩니다. 95%. 그 숫자를 직접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수술 시간은 대략 서너 시간 정도이고 회복 기간도 2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완치가 되나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다만 김 교수가 잠시 망설였어요. 아이를 데려오시는 게 문제겠지요.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말씀드리면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화상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니 민호가 또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지연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됐어. 오늘만 벌써 4번째야. 지연아. 뭐야? 한국 의사와 얘기해봤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미쳤어? 그런 짓을 어떻게 해? 95%라고 했어. 거의 확실하게 완치된다고. 당장 그런 생각 버려. 우리 모두 죽고 싶어.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아빠가 꼭 너를 살릴 거야. 그날 밤 지연과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20%와 95%. 이 차이를 어떻게 무시하겠어? 하지만 위험해. 들키면 우리 모두. 그럼 민호가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보겠어? 지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95%가 확실해? 그렇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순간부터 저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와의 2번째 상담을 마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보다 강하고 규칙적인 노크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종사 김태훈 동지입니까? 네, 그런데 보이부 장태수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이부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떨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이었거든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태수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거실에 앉은 장태수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드님이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질 증상이 있어서요. 중국까지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치료받으러 갔었습니다. 장태수가 수첩을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약물 치료밖에는.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종사 동지,
장태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혹시 다른 곳에 문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보이부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급해지죠. 때로는 금지된 생각까지 할 수 있고요. 지연이 차를 가져오면서 컵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이 급히 조각을 주우려 하자 장태수가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종사 동지, 혹시 외부와 이상한 접촉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보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주의하시길. 특히 인터넷이나 통신 관련해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장태수가 일어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혹시 수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 그리고 그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하지 마시길. 장태수가 떠난 후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빠졌어요. 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들킨 거 아냐?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추측일 뿐이야. 추측이라도 위험한 거 맞잖아.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이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빠, 아까 누가 왔어요? 응, 아빠 직장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같았어요. 민호도 뭔가 느꼈나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때로 더 예민하거든요. 그날 오후 민호가 심한 발작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5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아이를 보며 지연이 울부짖었어요. 민호야, 정신 차려.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민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가 있어도 아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 이대로 두면 민호가 죽어. 하지만 들키면 우리 모두.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20%에 걸어보겠어? 지연이 한참을 울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였던 성호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반역 혐의였습니다. 그 후 성호네 가족 모두가 어디론가 떠났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장태수의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김 교수와 연락을 이어갔어요. 박 간호사의 도움으로 더욱 은밀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조종사님,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박 간호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이부에서 계속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더 늦으면 위험해져요. 그날 밤 다시 김 교수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더 악화됐나요? 네, 하루에 5-6번씩 발작이 일어나요. 김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만약 아이를 데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 전용기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영공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중국 접경 지역까지는 가능해요. 중국까지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김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아이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6시간 안에 수술을 받으면 98% 성공할 수 있어요. 98%. 숫자가 더 올라갔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경보다 생명이 소중하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희망이 보였지만 위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 민호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또 발작했어. 이번엔 정말 심했어. 민호는 제 품에 안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제가 많이 아픈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계속 울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이의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너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 어디요? 아주 좋은 병원이야. 거기서 치료받으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저도 아빠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나요? 그럼 꼭 그렇게 될 거야. 그날 밤 지연과 마지막 상의를 했습니다. 정말 하는 거야? 다른 선택이 있어? 들키면 어떡해 해? 우리 모두 끝나는 거 알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도 이미 각오는 했습니다. 그럼 민호가 죽어가는 걸 지켜만 보겠어? 20%의 목숨을 맡기겠어? 그게 아니라 98%야. 거의 확실하다고 했어. 지연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 정말 조심해야 해. 이틀 후 김 교수에게 최종 답변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중국 단둥에서 만나죠. 언제까지 가야 하나요? 이틀 후 오후 2시. 단둥 공항에 의료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의 사명이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꿈을 꿨어요. 무슨 꿈?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이었어요. 구름보다 높이 올라가서 별들을 만졌어요. 좋은 꿈이네. 아빠도 같이 있었어요. 우리 둘이 손잡고 하늘을 날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꿈을 꼭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민호를 깨우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민호야, 일어나야 해. 아빠, 오늘 병원 가는 거예요? 응, 아주 좋은 병원이야. 아이는 모든 걸 믿고 따라왔어요. 그 순수한 신뢰가 제게는 더 큰 책임감을 안겨줬습니다. 지연이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준비됐어? 응, 민호약이랑 필요한 것만 챙겼어. 아침 9시 집을 나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집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언제 집에 돌아와요?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왜 자꾸 뒤를 봐?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단둥행 기차에 오르는 순간에도 긴장했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막는 건 아닌지 두려웠거든요. 기차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종사 동지. 뒤돌아보니 부조종사 한철이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철? 여기서 뭐 해? 저도 단둥에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호 치료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한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소문? 혹시 조종사님이 외부와 이상한 접촉을 했다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들킨 걸까요? 그런 헛소문 믿지 마. 아이 치료 때문에 중국 병원 가는 것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부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한철이 자리로 돌아간 후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킨 것 같아. 어떻게 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계속 가자.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한철이 보이부에 신고할 수도 있었거든요. 단둥에 도착하니 오후 1시였어요. 공항까지는 택시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저씨, 공항까지 빨리 가주세요. 급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이가 아파서요. 택시기사가 민호를 보더니 속도를 높였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멀리서 하얀 비행기가 보였어요. 기체에 적십자 마크와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탈 비행기야. 지연이 태극기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생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의 국기였거든요. 공항 입구에서 김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훈 씨죠? 김진수입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화면으로만 봤던 분을 직접 만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가 민호죠? 김 교수가 민호를 보더니 온화하게 웃었어요. 안녕, 민호야. 아저씨가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정말이요? 물론이지. 아저씨를 믿어봐. 그런데 그때 공항 입구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저기 봐.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태수가 차에서 내리더니 부하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김 교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김태훈, 멈춰라. 장태수의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렸어요. 뛰어. 저희는 민호를 안고 비행기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민호가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비행기까지 불과 50m. 하지만 보이부 요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돌아와라.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장태수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가 먼저 올라가고 저희도 뒤따라 탔어요. 출발하세요. 김 교수가 조종사에게 소리쳤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장태수가 주먹을 들어 흔들고 있었어요. 이륙 준비 완료.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민호가 제 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를 치료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비행기는 푸른 하늘 위로 계속 올라갔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활주로에 내린 첫 발걸음부터 모든 게 새로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김 교수가 저희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구급차 안에서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응, 너를 치료해줄 수 있는 곳이야. 신기해요. 똑같은 하늘인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우선 정밀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민호를 휠체어에 태우며 말했어요. 아이가 불안해하자 지연이 손을 잡아 줬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검사실로 들어가기 전 민호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나을 수 있죠? 물론이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최고거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와 지연은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지연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병원은 정말 다르네. 모든 게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그러게.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2시간 후 김 교수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좌측 측두엽에 해마경화증이 맞아요. 수술하면 정말 완치되나요? 네, 확신합니다. 다만 뇌종양이 함께 발견됐어요. 뇌종양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양성 종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간질이 더 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함께 제거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어요.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99%입니다. 거의 확실해요. 99%. 북한에서 들었던 20%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언제 수술하죠? 내일 오전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대략 5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그날 밤 민호와 함께 병실에서 잤어요.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무서워요. 왜? 수술이 무서워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아.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니? 민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수술 끝나면 정말 건강해져요? 그럼 그리고 아빠처럼 파일럿이 될 수도 있어. 와, 정말요? 아이의 꿈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간절해졌어요. 수술 당일 아침 민호를 수술실로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아빠, 저 꼭 돌아올게요. 그래,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정말 끝나는 거야? 응,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5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지연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김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이요? 네, 완벽했어요. 종양도 깨끗하게 제거했고 간질 원인도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연도 저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는 언제 깨어나요? 2~3시간 후면 의식을 되찾을 거예요. 회복도 빠를 겁니다. 회복실에서 민호가 깨어났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아빠. 민호야. 수술 끝났어요? 응, 모든 게 끝났어. 이제 완전히 나았어. 민호가 약한 목소리로 웃었어요. 그럼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래,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김 교수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앞으로는 발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게 의사의 사명이니까요. 그날 밤 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꿈꾸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국경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조국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인 것 같아.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어요. 발작은 완전히 사라졌고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놀이터에서 뛰어도 돼요? 물론이지. 마음껏 뛰어놀아. 병원 뒤편 작은 놀이터에서 민호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아빠, 저도 파일럿 될 수 있을까요? 그네를 타며 민호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정말이요? 그럼 아빠보다 더 높이 날고 싶어요. 아이의 환한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연도 많이 변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병실에서 지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를 살린 건 당신의 결단이었어. 고마워. 우리 모두 함께한 일이야. 아니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호는.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중요한 건 민호가 건강해졌다는 거야. 며칠 후 김 교수가 최종 검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완벽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에요. 정말 다시는 발작하지 않을까요? 네, 확신해요.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거든요. 선생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보람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는 의사로서도 기억에 남을 거예요. 퇴원하는 날 민호가 김 교수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비행기 그림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셔서 그렸어요. 김 교수가 그림을 받아보더니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민호야. 선생님이 소중히 간직할게. 선생님도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민호가 파일럿 되면 태워줄 거야? 네. 꼭 태워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을 나와 서울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을 먹으며 야경을 바라봤어요. 아빠, 여기 정말 예뻐요. 민호가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말했어요. 그렇지.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과 눈을 마주쳤어요. 사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 어떨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병원도 좋고. 그날 밤 호텔에서 지연과 진지한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여기서 새로 시작할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돌아가기가 무서워. 보이부가 우리를 가만둘까?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장태수는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의료 시스템을 보니까 정말 차이가 크더라. 나도 그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느껴져. 며칠 후 정부 관계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통일부 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기서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특히 조종사 경력이 있으시니까 항공 관련 일자리도 알아볼 수 있어요. 한 달 후 저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민호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했고 저는 항공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빠 학교 친구들이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해요. 그래? 뭐라고 하던?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라고 도와준다고 했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왜? 아프지도 않고 친구들도 많고 꿈도 생겼어요. 무슨 꿈?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도 여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 좋은 생각이야.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 저도 파일럿이 되면 하늘에서 통일된 우리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이의 순수한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강 위로 석양이 내려앉았어요. 오렌지색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조국의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아이들의 미래구나.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저를 살려줘서. 아니야, 아빠가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조국이 뭔지 알게 됐어. 그날 밤 지연과 함께 민호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온하게 숨쉬는 아이를 보며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 지연이 작게 말했어요. 응, 우리 모두 잘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국경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